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정리해보면서 투자 시그널도 높여보겠습니다.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장 잘 복기를 해보면요. 여러 섹터에서 정말 동시에 흐름이 나와서 이걸 사야 되나 저걸 사야 되나 고민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저희 투자 시그널 높여볼게요.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외국인 국내 주식 상반기 역대 최대 순매수입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이 우리 국내 증시에서만 22조 9천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 관련 통계가 199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통계 발표 이후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외국인의 바이코리아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결과는 이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요? 네, 최근에 이제 무역 수출입 데이터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흑자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6월 달 같은 경우도 80억 달러 흑자를 보여줬죠. 상당히 높은 수준의 흑자를 보여준 거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수출, 제조업 국가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이 좋다라는 게 좋아질 수 있다는 게 계속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살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된 업종이 이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쪽이죠. 특히 뭐 반도체 같은 경우 올해 뭐 한 150% 이상의 네. 어떤 수출 증가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6월달 살짝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연일 최고치 수출을 갱신하는 모습이었고요. 조선도 마찬가지죠. 조선도 뭐 최근에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조선은 원래 수주가 한 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6월 달에 많이 줄었다.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바로 7월 초에 대규모 수주, 현대중공업 그룹 그리고 뭐 삼성, 하나오션도 뭐 대규모 수주를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고 매수할 수 있는 요소라 생각하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뭐 라면 같은 거, 음식료 업종들마저도 이제는 수출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거죠. 또 화장품주들도 상당히 북미 시장, 일본 쪽, 거기다 최근 중국까지 이렇게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안 살 이유가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 금융주라든지 지주사 같은 기업들인데 밸류업 정책이 뭐 이제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조금은 미흡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꾸준하게 정책을 한 2달 단위, 한 달 단위로 내고 있다는 부분들. 맞습니다. 뭐 지난주 같은 경우도 배당금 관련해가지고도 올해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금을 좀 줄여주는 부분들을 발표를 좀 했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아마 수혜자 입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주 입장에서의 어떤 그 환원 그 밸류업 정책을 폈다라면 이제 지배자의 어떤 입장에서의 동기부여가 있을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배당을 많이 늘리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동기부여가 더 많아야지 배당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된 거 배당금 관련돼서 세금을 좀 줄여주는 부분들은 사실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크게 혜택을 받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완, 그러니까 한번 발표하고 나서 이게 부족하고 나면서 계속 보완되는 발표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계속 금융주가 되었든 뭐 지주사가 되었든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할 수 있었던 동기 그 부여가 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특정 종목에 좀 편중돼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작년 추석 이쯤이죠.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 약간 공매도가 좀 이제 그 제한되고 있잖아요. 전면 공매도는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부 지수 ETF에 관련된 공매도는 있을 수 있어도,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연장이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찌됐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매도보다는 매수 우위의 시장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꾸준하게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요소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실적이 국내 증시의 건강함을 증명하기도 하고 이 밸류업이라는 정책적 모멘텀도 외국인의 국내 증시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가증권 시장에서요, 이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보유 비중이 3년여 만에 36%를 네.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어떤 섹터와 종목을 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담았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외국인 상반기에만 한 22조 원 정도를 주식을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작년에 1년 동안 순매수한 금액이 10조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반기에 9조 그리고 하반기에 1조 정도 외국인들을 매수를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22조를 매수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아쉬운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쪽으로 해가지고 쏠려 있죠. 네, 한 17조 원 정도 지금 화면에 제 띄워놨는데 그 거래소 기준으로 좀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10조 4천억, 하이닉스가 3조 6천억, 현대차가 3조 3천억,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1조 4천억, 뭐 삼성물산 1조 3천억, HD 현대일렉트릭이 1조 1천억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한 1조 원 미만이다 보니까 어쨌든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포함한다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쪽으로만 거의 18조, 19조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온 거여서 그럼 22조 정도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쪽에 한 17조 원, 18조 원이면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많은 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이제 모든 시장을 샀다라기보다는 또 이제 작은 기업들 보면 알테오젠, KB금융, 뭐 크래프톤, 그러니까 각 섹터에 대해서 좀 시장을 선점하고 있거나 좀 성장성이 확인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성장 모멘텀을 바라보고 매수를 한 건데 성장 모멘텀도 단순하게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약을 개발합니다, 임상시험 합니다라고 해서 매수했다라기보다는 알테오젠처럼 확실하게 수출 데이터가 찍히는 기업들 이런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라서 저는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끊길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 않을까. 최소한 연말까지는 현재와 같은 매수세가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상반기 외국인은 뭐 대형주에 쏠림 현상이 있긴 했지만 숫자가 잘 찍히거나 실적이 좋을 것 같거나 성장 모멘텀이 확실히 확인된 섹터와 종목 위주로 담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올해 2월에서 3월에는 이 밸류업 기대감으로 금융주를 많이 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지나서는 이 AI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반도체 쪽도 많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 소외된 섹터를 보유하신 분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잡고 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매년 그 주시장을 바로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현상은 항상 반복되어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도주는 매년 계속 바뀌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물론 뭐 큰 주도주, 반도체라든지 AI 테마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어져 오고 있지만 이러한 주도주가 10년 이렇게 간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길면 한 3년 정도 혹은 좀 짧은 테마는 한 1년 정도에서 1년 반 정도 가게 되면 또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좀 아쉽게도 또 많은 투자자분들은 과거에 영광 혹은 과거에 잘 가던 기업들이 앞으로도 잘 갈 수 있다라고 이제 고점에 좀 매수하셔서 이게 하락하다 보니까 조금 정리를 좀 못하고 손실을 계속 좀 확대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사실은 시장은 코스피 다시 한번 2,900포인트 향해로 올라오고 있고 코스닥도 상당 부분 작년 대비해서는 많이 좀 올라온 것 같지만 뭐 배터리 같은 기업들, 배터리 섹터 같은 경우 2차전지 섹터는 계속해서 실적 추정치가 낮아지고 있고 또 실적 발표할 때마다 약간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정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히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저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기대감을 보여줬었던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연초에는 상당히 좋았지만 사실은 지금은 좀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좋았었던 엔터주라든지 뭐 컨텐츠 제작 관련된 기업들도 사실은 주가가 좋은 게 아닙니다. 게임주들도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은 좋은 모습이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모습을 본다면 좀 저점을 이탈하면서 올해 상반기는 좀 하락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은 부정적인 시황이 어느 하루아침에 다 갑자기 변화되지 않는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선주 같은 경우도 사실
수주 좋습니다. 실적 좋아질 겁니다. 하면서 그 정말 실적이 좋아지는데 3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서부터 주가가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업황이 좀 둔화되거나 현재 좀 부정적인 시황이 있는 업종 섹터에 대해서는 뭐 한 번에 매도하는 건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점진적으로 뭐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조금씩 주식 비중을 줄여 나가고 오히려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쪽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신다라면 그래도 남은 하반기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그 해당 섹터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점진적으로 돌아가는 게 좋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네. 카카오 같은 경우 고점에서 최고점에 매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다못해 올해 초에 매수하셨던 분들에 한해서도 손실이 좀 크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을 그냥 마냥 올라오겠지라고 그냥 기대를 하면서 네. 버티기보다는 조금 반등을 주거나 혹은 저점을 좀 이탈하려고 했을 때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못 간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과거의 어떤 흐름을 좀 그 패턴을 뭐 비교해 본다라면 네. 그 전에 주가를 올라가는데 상당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고 오히려 또 못 가는 경우 오히려 저점을 더 확인하고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하면 좋은 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의 수급이 묻어있는 섹터랑 종목들이 잘 간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는 이 외국인들의 투자 스타일을 보면 국내 증시의 우량주를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요즘엔 약간 단기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국내 증시의 외국인 투자 비율이 높을 때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저는 변동성은 언제든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난번 엔비디아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6월 말 정도죠. 네. 그때 주가 흐름을 보시면 한 2, 3일 만에 주가가 한 10% 정도 하락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데 또 한 2, 3일밖에 안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은 있을 수 있는데 길게 본다라면 사실은 그 변동성 얼마 안 되는 변동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한다고 해도 기관이 꾸준히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뭐 순간적으로 10%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 있고 다시 네. 또 그거는 회복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엔 실적에 기반해서 또 앞으로 현재 실적이 좋아지는 게 뭐 지금 일시적인 게 아니라 꾸준히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만 준다라면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분할 매수를 계속 꾸준히 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춘 다음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일시적인 수익이 좀 나왔을 때 네. 혹은 단기 호재로 인해서 뭐 주가가 급등했을 움직였을 때. 때는 그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과거의 주가를 회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구분하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또 외국인이라고 해서 뭐 한 2, 3일 3, 4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 매수했다고 해서 외국인이 매수했다라고 보시기보다는 뭐 한 달, 두 달 누적적으로 순매수 기조가 계속 이어져 오는지 아니면 매수를 하긴 하는데 매수 강도가 떨어지면서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지 이런 추세 흐름을 좀 체크를 계속 하면서 좀 종목을 관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얼마 정도 묻어 있고 또 거래량이 얼마나 뒷받침해 주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미증시 달러 인덱스가 105선을 하회를 하면서 달러가 잡히나 했는데 오늘 장중에 또 글로벌 달러가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서 원달러도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수급이 좀 떨어지지 않나 했는데 이 킹달러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네. 외국인 수급은 정말 견조하게 잘 붙어줬거든요. 네.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일단은 달러 강세 흐름들은 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난주 고용지표 발표가 나오면서 그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72%까지 높아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지난주 초만 하더라도 50% 초반이었는데 네. 만약에 이번 주 목요일이죠. 우리나라 시간 목요일 9시 반에 CPI가 발표를 하는데 CPI가 정말로 이제 둔화되는 게 확인된다. 그럼 이번에 CPI가 둔화가 되면 3개월째, 그러니까 거의 분기째 한 분기가 물가 상승이 둔화가 확인되는 부분들이라서 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더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한다라면 달러 강세가 조금 완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이 봤을 때 만약에 현재 지난주 초반 혹은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1,400원에 대한 어떤 걱정이 좀 있었죠. 그렇죠. 근데 1,500원, 1,600원 간다라는 어떤 우려감이 있으면 외국인들은 주식을 안 사고 강하게 매도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1,400원 조금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이다고 할 거라면 오히려 원화 강세로 인해서 환차익을 누릴 수도 있는 거죠. 차트를 하나 좀 제가 보여드린다면 네.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2,850포인트, 지난주 2,870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지금 원화로 표시한 거고 달러로 표시한다면 똑같은 차트지만 아직 1,000포인트 이제 뭐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3월달 고점에도 올라가지 못한 겁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달러 때문에 그래요. 원화 약세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원화 약세가 좀 완화된다 그러면 달러로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더 그러니까 원화로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도 감안한다라면 지금 외국인들이 여기서 달러가 좀 강세를 띈다 혹은 원화가 좀 약세를 띈다고 해서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연말로 가면 원화 약세가 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다시 뭐 1,360원대까지도 연초 가격대인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띌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있다라면 더 주식을 매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외국인들이 이 달러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급이 붙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사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개인들이 곧버스에 4,300억 원 넘게 베팅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조를 보이게 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많이 좀 올랐다라는 좀 인식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코스피를 보면 약간 박스피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좀 있고 또 여기서 올라가 봐야 또 3,000포인트에서 조정 나오지 않겠냐 하는 좀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곧버스라든지 이런 쪽 인버스 쪽에 매수가 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뭐 인버스 매매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ETF에서 레버리지는 그나마 좀 덜한데 인버스 같은 경우는 타이밍도 잘 맞춰야 되는 거고 네. 또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2,800의 포인트에서 하락할 것 같아서 샀는데 2,900까지 갔다가 다시 2,800포인트 왔을 때 사실은 인버스 가격은 더 하락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한다면 인버스로 매매해서 수익 내는 거는 일단 올 연말까지는 네. 상당히 쉽진 않을 것 같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나스닥 S&P 500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은 좀 배가 아프지만 일본 같은 경우 최근 일주일 정도 흐름을 보면 엄청나게 급등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신고가를 보여줬었고 네. 대만도 최근 한 달 사이 보면 엄청나게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글로벌 증시가 물론 한국 증시가 제일 못난이라는 어떤 뭐 뉴스도 간혹 나오긴 하지만 그거하고 비교해보면 못난이지만 또 유럽이라든지 중국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은 인버스 매매는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박스피가 좀 길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고점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버스에 투자를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올 연말까지는 인버스 ETF 쪽은 조심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이슈와 함께 탑픽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ESS 대규모 공급 계약 예정 에너지 있게 오를까입니다. 네,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하던 이 에너지 섹터, 2차전지 섹터가 테슬라가 힘을 보여주니까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주목해야 될 게 과거에는 2차전지 쪽이 좀 전기차 이슈로 힘있게 올랐는데 이번에는 ESS 에너지 쪽에 좀 초점 맞추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 시장 전망부터 최근 흐름 짚어주시겠어요? ESS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평가를 좀 받고 있었고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ESS 시장이 커지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쪽이 커질수록 ESS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쪽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기존의 전통 에너지의 방식 에너지 환경을 오염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쪽에 변화를 주는 건데 여기에 장점과 단점은
무공해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지만 또 단점은 내가 필요할 때 전기를 생산이 못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 정말 한밤중에 요즘 같은 더 무더위가 심할 때 열대야 같은 경우 있을 경우 밤에 전기 수요가 급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태양광은 발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 그리고 뭐 풍력 같은 경우도 뭐 바람이 태풍이나 이게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발전이 많은데 또 바람이 안 불 때는 발전량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또 이게 전기가 덜 필요할 때 발전이 많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럴 때 에너지를 저장해놨다가 전기가 많이 필요할 때 공급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네. ESS 시장이 같이 급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 센터 때문에도 ESS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본다라면 개인용, 가정용 ESS 공급량이 이번에 9.4기가와트급으로 예상치보다 2배 이상 판매가 잘 된 걸로 전망하고 예상 그 결과치 보여줬는데 네. 이제는 상업용이 아니라 개인용 ESS 시장도 상당히 활발하게 커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쌀 때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 비쌀 때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ESS 시장은 현재 보면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시장이 110억 달러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2030년만 되더라도 2,62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600억 달러면 거의 300조가 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삼성 SDI가 미국에 1조 원 정도 ESS 관련돼서 대규모 공급을 할 수 있다. 계약 가능성이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또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미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쪽에 대해서 조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터리 라인을 좀 ESS 배터리로 좀 전환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네. 미국 시장을 상당 부분 공략하고 좀 있는 게 있어서 ESS 관련해서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서 관련된 기업들 계속해서 추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주가에 좀 탄력을 붙일 수 있는 기사들이 팽배하는 와중에 이 LG 엔솔, 뭐 삼성 SDI 이런 전기차 배터리, K 배터리 3사는 월봉으로 보건 주봉으로 보건 바닥권에 위치를 해 있거든요. 이 최근 동향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세요? 저는 주가만 본다라면 네. 조금 더 흐름을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LG 에너지솔루션이 이번에 적자를 다행히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IRA 보조금도 좀 그렇죠. 있었고 ESS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매출이 좀 좋았던 부분들이 좀 있으면서 적자를 노면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쪽에 대해 어떤 기대 가능성은 좀 확인시켜줬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이 차량용 배터리 쪽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번에 캐스퍼가 차량 가격이 좀 싸게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네. 약간 배터리를 좀 내재화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가격이 좀 많이 다운됐다라는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주요 업체들이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내재화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좀 있고 그 내재화라는 게 뭐 배터리를 당장 원스톱을 만든다는 건 아니지만 네. 최근에 보면은 뭐 주요 소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규모 계약을 따낸 것도 이러한 배터리 가격을 좀 안정시키기 위한 요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완성업체들, 셀업체들이 좀 이쪽 관련해 가지고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차량용 배터리 시장에 계속해서 좀 그 업황이 좀 안 좋다는 부분들은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반전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LG 엔솔 실적 이야기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거기서 그 AMPC 규모를 빼면 어떻게 보면 적자를 기록을 그쵸?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선방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네. 이유가 궁금한데요. 일단은 뭐 바닥이 아닌가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적 그래도 적자가 아닌 게 어디냐라는 인식이 좀 있고 단기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됐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쌍바닥일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네. 리튬 가격이 이제 1월 달에 한 가격대에서 한 4월 달에 좀 올라왔다가 다시 1월 달 가격대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밴드가 어느 정도 확인된 거라면 리튬 가격이 좀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의 어떤 저가 매수를 좀 불러일으켰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좀 주식을 살 때 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을 사는 게 맞는 것이지
반등을 기대하고 주식을 사는 건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9만 원, 10만 원으로 신고가로 더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 하이닉스가 뭐 정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23만 원에서 27만 원, 30만 원으로 갈 수 있다.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괜찮다, 분할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네. 단순하게 지금 싸니까 이거 좀 반등 주면 한 5%, 10% 반등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라고 생각하는 기업은 항상 보면은 반등을 주다가 오히려 저점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그 업황이라든지 또 주변 흐름들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좋은 뉴스가 뭐 부정적인 뉴스, 좋은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뉴스가 더 많기 때문에 좀 투자에는 뭐 조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반등은 어떻게 보면 이 리튬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요, 오늘 시장에서 뭐 원자력도 그렇고 초전도체도 그렇고 전선 전력 설비 쪽 다 흐름 좋지 네. 않았습니까? 이 모든 섹터의 공통점이 바로 이 에너지라는 키워드인데 그쵸. 이 에너지 관련 sek터 이제 연속성 이슈 주도 섹터로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체코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 이내에 발표를 할 것이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원전 이슈는 조금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 수요하고 공급이 계속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전력 인프라 쪽의 투자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폴란드, 스웨덴 쪽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국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신규 3천억 정도 수주 소식도 있었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전력 인프라는 계속해서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만 매출이 강하게 급성장하지 않는 게 공장 증설이 아직 안 끝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장 증설이 연말 내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그런 것도 이제 매출에 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어떤 인프라 투자 확대라든지 또 노후화된 전력 설비 그런 개선 그리고 뭐 그 AI 데이터 센터든 생활 습관의 변화든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 어떤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 전력 인프라 쪽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재생 에너지 속으로는 추세가 살아있고 이쪽 관련해서 섹터 흐름 잘 잡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늘 살펴본 이슈 내에서요,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대표님의 최선호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최근에 조금 조정이 이제 올라왔다가 조금 상승이 좀 둔화됐는데 저는 서진 시스템은 계속해서 주목해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테슬라를 통해서 ESS 시장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네. 서진 시스템은 글로벌 선도 업체,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1위에서 10위 안에 있는 기업들하고 대부분 계약을 맺고 있고 특히 1위하고 5위 기업하고도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하실 필요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베트남 쪽에 공장을 증설한 게 좀 있어서 아무래도 중국 규제를 했을 때 반사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만약에 이번에 ESS 관련해서 계약을 맺는다라면 삼성 SDI하고도 과거에 거래를 했었던 이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저는 지금 주가가 32,500원 정도 되는데요. 3만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38,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ESS라는 모멘텀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서진 시스템 제시해 주셨고요. 그럼 저희 내일장에는 또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소리 소문 없이 조금 강한 쪽이 자율주행 쪽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현대 오토에버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 2분기 매출이 7,830억 정도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540억, 호실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이건 저만의 평가긴 합니다만은 제일 낙제점을 받고 있는 게 다른 데는 다 합격점인데 네. 낙제점을 받고 있는 게 자율주행 사업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EV9 같은 경우도 레벨 3를 옵션을 넣었다가 환불을 해줬고 지금 아이오닉 9 같은 경우 출시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게 이 자율주행이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해서
좀 실시를 지원하고 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가 상당히 앞으로 좀 집중 역량을 좀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8월달에 현대차 인베스터데이에서 뭐 4가지 카테고리가 좀 있겠죠. 주주 환원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플랫폼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수소차. 근데 전 제일 핵심적인 건 자율주행 사업 부분이 어떻게 좀 개선시킬지를 좀 그런 걸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FSD로만 주가가 엄청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이쪽에 대한 어떤 현대차 그룹이 상당히 좀 역량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투자가 확대된다라면 충분히 현대오토에버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감안한다라면 일단 20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주가가 항상 최근에 한 1년 정도 흐름을 본다라면 상단이 한 21만 원, 하단이 한 15만 원에서 그 밴드를 놓고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확인되고 상승 전환된 거라면 충분히 20에서 21만 원까지 어떤 반등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16만 원 마크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뭐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의 마지막 목표는 자율주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수혜 예상되는 현대오토에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최근 동향과 함께 에너지 섹터 내에서 투자 포인트 잡아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흐름 보일지 계속해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